우울증 복원 시작하겠습니다. 51번. 자, 병원체라는 거는요, 숙주가 아무래도 자라게 하는 그 인간, 동물 다 될 수 있죠. 그 숙주에 침범돼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숙주에 침범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어요? 세균, 그쵸? 병을 일으키는 원인들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기도 하고 리케차도 있고요. 기생충, 곰팡이 이런 등등등등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비교해가지고 이 설명 중에 세균에 대한 걸 찾아야 돼요. 우선은 요 여러 개의 우리 병원체 종류들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병원체의 우리 아이들의 종류에 따라서 한번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 게 가장 클까요? 진균입니다. 진균, 곰팡이 이쪽이 가장 커요. 진균, 곰팡이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크고 그 다음에 리케차도 커요. 리케차가 그 다음으로 커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중간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세균. 그러면은 크기가 가장 작은 게 뭘까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가 가장 미세하고 얘가 어떻다? 가장 우리 병원체 중에서 작아요. 가장 작다 보니까 보통 이런 것들은 일반 현미경으로 다 관찰이 되거든요.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는데 이 바이러스는 워낙 작다 보니까 전자 현미경으로만 보여요. 이런 차이도 있어요. 이 중에서도 어떻다? 가장 작다. 가장 작은 게 바이러스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균을 찾아야 돼요. 세균을 찾아볼 텐데 세균은 우리가 좋은 세균, 우리가 정상균이라고 해서 좋은 균도 있지만 박테리아 보통은 여기서는 병원체라는 말이 나오니까 병원성 세균이겠죠. 병원성 세균. 우리한테 병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될 텐데 뭐 알균, 모양에 따라 뭐 나선균 여러 가지가 있고요. 치료는 무슨 치료를 하는 거죠? 항생제. 세균을 우리가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항생제 치료하는 게 균입니다. 그럼 한번 찾아볼까요? 1번. 자, 세균의 여과막을 통과한다. 이 여과막이라는 거는요, 마치 방충망 같아요. 방충망 같이 아주 촘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통과할 정도면 엄청 작아야 돼요. 작다. 그러면은 이 여과막을 통과하는 거는 세균은 아닙니다. 세균은 좀 어쩌면은 크죠.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이런 여과막을 통과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세균보다 작은 바이러스예요. 1번은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이에요. 워낙 작으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방충망 같은 거를. 그 다음에 2번. 병원체 중에서 가장 작아서 일반 현미경까지는 안 되고 전자로 봐야 된다. 이것도 뭐예요? 바이러스. 그쵸? 3번에 보시면 디프테리아 균, 백일의 균, 성황열도 사스랄균, 장티푸스도 균. 우리 세균끼리 묶은 거.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아요. 자, 4번은 세균은요, 치료약이 항생제라 그랬는데 항생제 감수성이 없다는 거는 항생제 치료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그리고 항생제 치료가 가능하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바이러스입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항생제가 아니라 뭐로 치료해야 된다? 바이러스 치료제가 있죠. 항생제가 좀 힘들고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설명 같아요. 5번에 생체, 그러니까 죽은 몸은 아니고요. 살아있는 세포. 이 살아있는 생물의 세포 속에서 번식한대요. 세포 내. 그래가지고 이게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얘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누구냐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는 무조건 세포내인데 살아있는 생물 거기에만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5번은 바이러스에 관련된 설명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세균에 관련된 거는 정답은 3번. 세균, 바이러스. 이 중에서도 가장 작은 것은 바이러스다라고 해주시고요. 리케차는 뭐예요? 리케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런 말도 하죠. 크기 자체는 세균보다는 그쵸 크고 그리고 바이러스 세균보다도 크고 바이러스보다도 큰데 세균과 바이러스의 약간 중간 크기라고 할까요? 그 정도 됩니다. 크기 자체는. 그래서 얘도 그래도 바이러스보다는 크기 때문에 리케차도 일반 현미경으로 관찰할 수 있어요. 대신에 얘도 살아있는 세포 있죠. 그런 조직 세포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바이러스의 특징도 가지고 있고 세균의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게 리케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리케차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뭐가 될까요? 리케차가 이 곤충이 필요해요. 이 곤충류가 매개가 될 수 있어요. 중간다리 곤충류가 매개가 돼서 대표적으로 이 찐득이, 벼룩,
이게 매개가 돼서 감염될 수 있는 게 리케차입니다. 그래서 리케차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스스가무시 있죠. 스스가무시, 진드기, 쥐 이렇게 매개가 돼가지고 스스가무시 아니면 발진티푸스 이런 것들이 리케차로 대한 감염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치료하냐면 화학약품을 써야 돼요. 그래서 화학요법제에 또 반응을 합니다. 개차. 기생충은 회충, 요충, 조충, 그쵸? 곰팡이, 진균, 제일 크기가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세균에 대한 설명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53번이고요. 요즘에 이런 계산 문제가 꽤 잘 나와요. 보건지표에서도 이제 국가고시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올라갔죠. 그래서 보통 계산하고 이런 특히 보건지표 계산 문제도 과거에는 잘 안 나왔다면 이제는 요즘에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되게 어렵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 역시나 우리 노인 관련된 거는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노인 부양비를 이 도표를 보고 우리가 계산을 해서 공식을 알아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우리가 노년 부양비를 하기 전에 부양비 한번 해볼까요? 자, 부양한다, 부양. 뭔가 나를 바쳐야 되겠죠? 그러면 부양비를 계산할 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돈 버는 사람, 나 지금 벌 수 있는 사람 있죠? 돈 버는 사람이 아래에서 이렇게 뭐 팔을 들어서 받쳐볼까요? 누구를 받쳐야 돼요? 누구를 부양해야 돼요? 돈 아직 못 버는 사람. 그래서 돈 버는 사람이 돈 못 버는 사람을 이렇게 바치고 있는 거를 부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양비 계산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B로 끝나니까 끝에 100을 곱하기는 하는데, 그러면 일반 부양비 보시면 돈 버는 사람이 우리가 일명 뭐라고 하죠? 생산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버는 사람. 그래서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산 연령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생산 연령은 15에서 64세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벌 수 있는 거. 15세부터 알바를 할 수 있고. 그러면 돈 못 버는 사람은 두 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누가 있을까요? 유년. 우리 유년 인구라고 하면 아직 15세가 되지 않은 0에서 14세. 14세 이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노년 인구라고 할까요? 자, 64세까지 생산 연령이었는데 이번에는 65세 이상. 이분들은 아직 이제 생산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분들입니다. 돈 못 버는 사람. 그래서 돈 버는 생산 연령 인구가 비생산 연령 인구를 바치고 있는 게 부양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이 부양비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총 부양비, 함께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유년 부양비. 누구를 부양한다? 유년을. 앞글자가 분 뭐로 가시면 되냐면 총, 유년. 그 다음에 마지막이 노년 부양비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시면 되냐면 이 앞에 글자 있죠. 총, 유년, 노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앞글자가 어디에 들어가면 된다? 분자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그럼 우리 바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양비 했을 때 돈 버는 사람이죠. 그러면 돈 버는 사람 몇 세에서 몇 세? 생산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15에서 64세까지. 돈 버는 사람이 그쵸? 총이니까 둘 다 부양해야 됩니다. 누구랑 누구를? 유년 인구야. 0에서 14세 플러스 노년 인구. 이 둘 다 부양하는 거. 그게 총 부양비 계산법이에요. 그럼 곱하기 100. B로 끝나면 곱하기 100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년은 이제 쉬워요. 자,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가 이번에 누구를 바친다? 유년 0에서 14세. 유년 인구를 바치고 곱하기 100. 노년은요, 또 얘가 분자로 가면 되죠. 돈 버는 사람 15에서 64세가 노년. 그러니까 65세 이상을 우리가 받쳐주죠. 곱하기 100.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어느 섬 지역의 인구 분포고 노년 부양비입니다. 그러면 노년은 여러분 이 공식을 쓰면 되죠. 그러면 15에서 64. 자, 15에서 49, 50, 64. 그러면 15에서 64가 요게 되겠어요. 이게 어렵죠. 딱 15에서 64라고 해주면 좋은데 따로따로 적어져 있지만 역시 더하면 900입니다. 그쵸? 그래서 15에서 64 이게 900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0에서 14 이거는 유년 인구니까 이거는 쓰지 말고 노년을 구하는 거니까 65세 이상 얼마? 이게 1800이 돼요. 그러면은 한번 계산하시면 되죠. 이거 계산도 잘해야 되죠. 900에서 1800 곱하기 100. 그러면은 9, 2, 18. 그럼 답이 뭐가 되죠? 200. 정답은
200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약간 응용돼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구간에 정확한 이 숫자를 대입해서 이 공식을 보고 꼭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54번 가볼까요? 역시나 또 보건소에는 다양한 클리닉이 있죠. 건강관리실. 그래서 이 보건사업 중에 보통은 보건교육 많이 나가고요. 클리닉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방문간호를 하는데 이번에는 요 클리닉 건강관리실 종류 중에 결핵관리실이네요. 결핵클리닉. 그럼 어떤 환자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결핵 환자들이 우리 이 보건소에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결핵 환자라고 하는 거는요, 감염병이죠. 특히 뭐 공기 감염이라든지 활동성 결핵이라면 감염이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이 환자들이 보건소를 방문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 방문하다가 감염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감염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클리닉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계속 그래야 되나요? 다른 클리닉과 별도로 사용해야 돼요. 조금 별도로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전염되는 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조금 따로 분리해서 별도로 사용을 해서 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막 이용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결핵 환자 아니고.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막 왕래하고요, 개방적이고요, 열리고요 이러면은 전염될 수 있겠죠. 감염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조금 조용하고 그리고 좀 분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1번은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음료수와 간식은 마스크 벗고 먹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기가 좀 갖추어진 곳은 결핵 클리닉이라기보다는 우리 영유아 건강관리 영유아 클리닉 있죠. 거기서 좀 많이 구비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가 직접 개인 기록표도 정리하고 결핵식도 정돈하고 우리의 업무도 맞죠. 4번은 맞아요. 4번에 출구에 문을 두지 말고 그냥 입구로 서로서로 왕래하지 말고 그럼 또 너무 왕래되니까 문을 둬요. 별도로. 별도의 문을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간다는 시 이렇게 면적을 좀 적게 쓸 수 있도록 같이 막 왕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4번은 문을 따로 두셔야 돼요. 그리고 5번처럼 막 어둡게 한다 조명을 사생활? 그건 아니에요. 교육 환자가 뭐 사생활을 뭐 프라이버시보다는 사생활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분들이 우리 에이즈 환자들이 보건소 이용할 땐 좀 그렇게 하는 거고요. 보통은 결핵균이 뭐에 약해요? 이 결핵 그 클리닉 위치를 우리가 잡을 때 결핵균은 보통 우리가 침구 같은 것도 일광 소독하죠. 그러니까 빛에 약하기 때문에 어둡지 말고요. 채광 잘 드는 곳. 그러면 우리 살균 효과가 있잖아요. 채광도 잘 들고 그쵸? 좀 분위기를 밝게 조명도 잘 되어 있고 그런 곳에 조금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위치를 조명이 잘 드는 곳, 채광이 잘 비치는 곳에 결핵 클리닉 장소가 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다이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57번. 우리 감염병 중에 급성 발진, 그러니까 발진이 일어나는 바이러스 질환 중에 홍역입니다. 홍역은 원인이 홍역 바이러스죠. 보통 이건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하죠, 접종은? MMR. 혼합 백신을 하죠. M이 미슬즈라고 하는 홍역. 두 번째 M이 먼프스라고 하는 우리 볼거리죠. 볼거리. 이것도 바이러스. 그리고 루벨라. 풍진 이렇게 홀봉풍 해가지고 이 접종으로 우리가 이 바이러스끼리 뭉쳤죠. 백신을 맞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국가 예방 접종이죠. 그러면은 한번 1번부터 어떻게 되는지 볼 건데 자, 홍역이라고 하잖아요. 홍역. 그러니까 피부 발진이 있어요. 피부 발진이 뜨고 피부가 홍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발진이 있으니까 엄청 가려워요. 가려운 것도 있고요. 또 얼굴이 홍색이 되고 붉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은 고열, 뭐 인후통,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감기 증상도 있고요. 그리고 고열이 좀 심합니다. 30도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아동이라면 경련도 주의하셔야 돼요. 열 많이 나면은 열성 경련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서 간호로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아무래도 발진이 나타났다 이러면 이제 감염이 됐을 텐데 한 달까지는 너무 길고요. 일주일 정도 카타르기가 있어요. 가장 전염성이 심한 거. 일주일 정도 격리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 전구기가 초반에 카타르기라고 해서 이때가 전염성이 가장 심하고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게 홍역을 가리키는 키워드가 될 수 있는데 코플릭 반점이라고 생깁니다. 어디에?
구강 점막에 하얗게 돼가지고 이게 엄청 구내염처럼 큰 게 아니라 작아요. 마치 좁쌀 같아요. 좁쌀같이 아주 우리 하얀색에 겉에는 빨갛게 돼 있는 이런 코플릭 반점이 특이하게 입안 점막에 나타납니다. 그게 첫 시작이고 이때 전염성이 가장 높은 시기예요. 초기에. 카타르기. 정답입니다. 그쵸? 그리고 예방하려면 DTP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죠. DTP는 세균 아니고 MMR로 접종을 해야 되죠. 언제 맞죠? 1차는 MMR 12에서 15개월 그리고 4에서 6세. MMR은 2번 맞죠? 1차, 2차. 2번밖에 안 맞으니까 생백신 맞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가려울 거예요. 엄청 가렵기 때문에 알코올은 안 됩니다. 알코올이라기보다는 우리 일명 가려움증에 목욕할 때 중조수라든지 황산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약재를 풀어가지고 물에 타서 목욕을 하거나 씻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진 양상도 우리 발진성 전염성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몸통부터 시작한 거는 특이하게 누구였어요? 수도예요. 이거는 수도에 대한 내용이고 보통은 우리 홍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외워주세요. 목 뒤부터 얼굴 쪽으로 내려가는 건 맞는데 목 뒤, 그 다음에 귀 아래, 그리고는 이제 그쪽으로 시작해서 얼굴입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바로 몸통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팔다리 이런 사지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몸통부터 시작하는 거는 특이하게 수두밖에 없어요. 그래서 5번의 설명은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번에는 58번. 자, DTP 예방접종을 했네요. DTP를 1차를 했어요. 원래 DTP가 언제 접종하는지가 중요한데, 아까 MMR이 홍역, 볼거리, 풍진이었으면 D, T, P, D, 디프테리아. 디프테리아는 세균이죠, 균. 균끼리 묶은 혼합 백신이에요. 테타니, 파상풍균. 그 다음에 펄투시스. 이거는 100일 동안 기침한다라고 할까요? 호흡기 질환이죠. 백일해. 이것도 균끼리 묶어서 DTP랍니다. DTP는 우리 언제 맞죠? 이거 회차를 좀 알아주면 좋죠. 2, 4, 6개월. 2, 4, 6. 그 다음에 4차가 어렵죠? 15에서 18개월. 2, 4, 6개월, 15에서 14개월. 그래서 원래 보통 T대표 해가지고 6차까지 있는데 우리가 한 5차까지 한번 읊어볼까요? 2, 4, 6, 15에서 18개월. 15에서 18, 4에서 6세, 1, 2, 3, 4, 5. 1차, 2차, 3차, 4차. 그 다음에 5차까지 한번 적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접종을 시기를 알았고요. 보통 여러분들께서 소아청소년과에 외래 취업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 접종 우리 수첩 있죠. 접종하고 나서 다음 스케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방접종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1차가 2개월에 맞았잖아요. 근데 보통 4개월째 가야 되는데 10개월 너무 늦게 오셨어요. 2차 맞아야 되는데 1차 맞았으니까 이제 2차 맞아야 되는데 너무 늦게 오셨다고 그러면은 1차 효과가 없어라고 하면서 1차를 다시 맞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 맞지 않아요. 그렇다고 10개월 이제 다 돼가니까 뭐 2차로 끝내자 아니요? 그러면은 3번은 꼭 맞으셔야 돼요. 이 기간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어서 그대로 둔다 아니고 바꿔가면서 2, 3차를 동시에 안 됩니다. 아무리 이게 생백신이 아니라 사백신이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맞으면 우리 아이가 그 균을 맞는 거잖아요. 이거는 몸에 타겟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인정해요. 맞았잖아요. 그럼 이제 스케줄 짜시면 돼요. 10개월에 2차 맞고 그쵸? 그 다음에 다시 나머지 이제 개월 2개월이라든지 차를 둬서 다시 3차를 계획하시면 됩니다. 1차 인정하고 그 다음 차수 안 맞은 것까지 해서 간격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스케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아요. 1차 인정 갑니다. 자, 61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 우리가 이거를 에이즈로 많이 유명하죠. 그래서 에이즈를 관리하고 예방하고 이런 거를 찾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후천 면역 결핍 증후군이라고 하는 에이즈의 전파 경로를 아셔야 돼요. 에이즈는 일명 우리가 성병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전파 경로가 직접 접촉이 됩니다. 직접 접촉. 그럼 어떻게 접촉하면 피부인가요? 아무래도 성 접촉이죠. 성. 그러니까 성접촉이라는 거는 성관계에 의한 거. 그러니까 음경과 질이 직접적으로 접촉했을 때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혈액도 가요. 그래서 수혈 받다가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사기 우리 피와 관련된 우리 주사기 같은 거 약물 사용, 마약이라든지 그쵸? 아니면 정액 또는 질 분비물 그리고 엄마가 아이한테 수직
전파 있죠. 태반을 통한 이런 것들도 다 에이즈 전파로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떻게 예방하고 행동을 해야 될지 살펴볼 텐데 1번 환자의 가래침, 콧물 이런 뭐 비말 같은 거 그거가 아니죠. 보통 어떤 접촉이라 그랬어요? 이런 직접 접촉, 성접촉. 1번은 내용이 틀렸고요. 에이즈 감염은 성관계 시 피임을 해도 소용이 없다가 아니라 되도록이면은 피임은 다 당연히 해야 되죠. 피임, 콘돔 사용이 필요하고 콘돔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관계를 할 수 없다 이런 건 아닌데 만약에 되도록이면 피하는 건 좋은 건 에이즈 환자겠죠. 에이즈 환자라든지 우리 남성 동성 연애자로서 이렇게 항문으로 혹시 관계를 한다거나 그런 여부로도 잘 걸리고 마약 중독자분들도 아무래도 주사기를 돌려 쓰고 그러기 때문에 에이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는 되도록이면 성관계를 안 하시는 게 좋고 한다면 콘돔입니다. 감염자라도 관계는 할 수는 있어요. 콘돔 사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에이즈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수혈 안 해야죠. 그쵸? 정답은 3번입니다. 내가 이거 있는데 수혈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에이즈 감염자와 함께 생활할 때 면도기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면도를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출혈이 나고 피가 날 수 있고 또 칫솔도 입을 닦다가 또 잇몸에서 출혈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해야 돼요, 같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혈액이 묻었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이거를 버려야죠. 어떻게 버리냐면 되도록 소각 처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한 주사기나 주사바늘은 소독해서 재사용 안 되죠. 무조건 일회용. 감염병 환자다 보니까 격리 의료 폐기물에 따로 바늘이니까 따로 또 처리를 해야 되죠. 손상성.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9번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감염병 예방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법, 조치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유행 기간 중에 의료인의 동원을 금한다. 동원하셔야죠. 의료인과 동원해가지고 우리 감염병 환자를 다시 우리가 스캔하고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일정한 장소에서 어로, 수영, 우물 사용을 제한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염병을 예방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이 있다면 제한을 해야 되고 쓰레기장, 화장실, 신설 개조 폐지 이런 것들 아무래도 이 감염병을 예방하고 하려면 금지해야 되는 거 맞겠죠? 상하수도로 인해서 화장실로 인해서 이 감염병 예방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금지하는 거는 맞네요. 그리고 이런 매개 동물들을 구제시설 설치를 불허한다. 아무래도 구제한다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죠. 구제하고 이런 동물들의 이거는 명예야죠. 불허가 아니라 명한다. 그리고 감염병 맥의 중간 숙주가 있어요. 이 중간 숙주가 되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우리가 먹거나 만지거나 하면서 우리가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포획하지 말고 생식 살아있는 거 익혀 먹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허용이 아니라 금지하셔야죠. 그쵸? 그래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법들은 이런 보건복지부 장관의 여러 가지 예방조치 사항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옳게 되겠네요.